네, 시장을 섭렵한 내로란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까지 1시간 남겨두고 또 오늘 위원님의 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양지수는 미국의 흐름과는 다소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또 내려서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우리 갈 길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상승폭 더욱 키워가는 현재 구간인데 자, 디커플링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위원님, 좋은 또 오늘 수업을 해주시죠.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아니죠. 아닌데 갑자기 디커플링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아놓고 지금 물렸어요. 그 빠져나가느라고 지금 끌어올리는 거니까 물량 팔 기회를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준 거죠. 어쩌면 추석 전에 만기가 있어서 만기까지 뭐 자기들이 포지션을 구축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이 그걸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잭슨 홀 미팅이 굉장히 중요했죠. 잭슨 홀 미팅은 와이오밍주 잭슨 홀에서 심포지엄을 매년 8월에 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석학이란 석학 다 모여서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뷰를 주죠. 그 중에서 제롬 파월이 언급이 굉장히 크죠. 그가 항상 그 제롬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 의장은 항상 잭슨홀에서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26일 날 제롬 파월이 8분 정도 연설을 했죠. 8분 연설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용어가 45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분당 한 6번 정도 나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미국 시장이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주가가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 함부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생기고 그 경기 침체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완화적 스탠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미국 시장은 가졌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주가가 올랐죠. 거기에 또 숨겨진 게 뭐냐면 인플레 감축법 470조 정도가 새로운 유동성 투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었죠. 근데 그 재료가 다 이제 시장에서 없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롬 파월 연설을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약간 불안한 연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연준 의장들은 중요한 순간에 불안한 연설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제롬 파월이 강력하고 단호한 매파적 발언을 하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진행할 거고 완화적인 스탠스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싹 사라져버리니까 주가가 어떻게 막 빠집니다. 그 빠지는 와중에서 많은 연준 지역 총재들도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미니애폴리스의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이런 얘기합니다. 주가가 빠져서 시원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봤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연준이 이때까지 시장에 던졌던 스탠스나 뷰를 시장이 오해를 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시장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시장은 연준이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뭔가 기회를 주는 듯한 느낌을 줬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서 연준이 던지고자 하는 뷰와 너무 달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시원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 연준이 그러면 사실 시장에 확실한 답을 안 줬어요.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발생했던 작년에 제롬 파월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1년을 그냥 소비를 해요.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막 오르니까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덤벼드는데 그러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0.25, 0.5, 0.75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자꾸 여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여지를 줘놓고 이제 와서는 딴소리 하는 거죠, 연준은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이 이제 자기들의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떤 여지가 생겨서 시장에 좋은 재료가 나쁜 재료가 나오면 나쁜 재료를 버리고 좋은 재료가 나오면 그걸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제는 좋은 재료가 나와도 시장이 그걸 받아들일 확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악재가 득세하는 시장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연준은 내년까지 금리 인상 시도를 할 거다. 강한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할까? 이 생각은 시장에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할 것 같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해 4%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0.25씩만 해도 6번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FMC가 6번 있으니까요. 그럼 얼마예요? 1.5잖아요. 그럼 최소 5.5예요. 맥스까지 하면 7%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시장은 그걸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걸 시장을 인식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준의 이 발언이 그냥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1970년대 어른급을 합니다. 제롬 파월이. 1970년대는 어땠어요?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한 번에 2, 3%씩도 올렸어요. 10%대까지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때와 같은 걸 밟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면 그때와 지금과 차이점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았나요? 과거 50년 전에 전 세계 인구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70억 되나요? 안 됐어요. 그 당시보다 그 당시에 돈이 풀린 거와 지금 돈 풀린 거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 당시 10%보다는 낮지만 사실은 그 상황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실 금리를 얼마까지 올려야 될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리를 얼마까지 올려야겠어요? 지금 4% 올렸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 생각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 연준이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고 내년에도 금리를 고강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상황이라 그런다면 지금 시장은 주가 고점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닐 카시카리가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미국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오해로 비롯해서 올랐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렇다면 6월부터 8월까지 올린 건 다 되돌려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다 되돌려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량을 줄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제가 아마 지난번에 여기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장대 한번 나와서 음봉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음봉이 안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저도 그냥 멘붕이 따온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왔잖아요. 저 요거 남았어요. 그러면 오늘이 월봉 완성이죠? 오늘 음봉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만약에 미국이 또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봉이 다 메워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 내려가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서 팔 기회를 준 거라는 거죠, 반등이. 지금에 와가지고 올라갈 만하니까 여기서 시장이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오해해서 상승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누군가는 나갈 기회를 준 거거나 누군가는 물렸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시장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리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말일까지 계속 하락할 확률이 높다. 어제도 미국 시장이 시간에서 1% 넘게 상승했었어요. 근데 본장 가서 그냥 밀렸죠. 재료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투심이 없다는, 투심이 깨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누군가 자꾸 던지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또 밀릴 확률이 높아요. 물론 안 몰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올린 게 오해의 소지라고 이 연준 지역 총재가 얘기할 정도면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일 거다. 그래서 똑같은 차트의 모습인데 사실 여기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이걸 얼마나 메워주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가다 윗꼬리가 아주 크게 맞아서 비석형이 되다가 엉망체가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게 다 메워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게 기술적으로 지지력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장을 봐서는 나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한 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뭔가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계속 환율이 되는데 환율이 1352원을 갔었어요. 오늘 갔었다가 지금 밀려서 1339원에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많이 밀렸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미국이 제롬 파월이 내년도에도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안 할까요? 금리 인상하죠. 미국 이번에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 0.25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9월에 해보는 이제 0.75가 벌어져요. 이전에 0.25였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도까지 미국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따라가도 미국보다 금리를 앞서가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에서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거가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냥 약간 눌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지금 목표치는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게 뭐 1,400원 뭐 얘기 나오더라고요. 1,400원. 근데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1,360원을 언급했죠. 근데 1,352원까지 왔는데 그럼 꼭지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1,400원도 아닐 거예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모든 게 돌파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약 1,480원까지 열어놨어요. 그럼 1,480원 언제까지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고강도 금리 인상을 내년도까지도 지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이 인플레이션 2%를 위해서 양적 완화 금리 인하를 제로를요 14년째, 12년째 끌고 왔잖아요. 12년 때 끌고 와서 2%가 되는데 12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금리 인상 하던 걸 줄여서 지금 금리 인하를 다시 한 상황이 됐는데 2년 만에 9% 갔어요. 그러면 14년 만에 8.5에서 9.1, 9.1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게 2%까지 가려 그러면 최소 14년에 3분의 1의 기간은 필요할 거라는 거죠. 4.5년, 그러니까 4년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금리 인플레이션 오르고 올해 인플레이션 오르니까 아직도 2년 더 남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내년도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거에 따진다면 지금 원달러도 역시 그때와 내년과 같이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확 미끄러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주가가 올라오는 건 굉장히 좀 뭔가 안 맞는 상황이라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오늘 지금 올랐잖아요. 오늘 사실 올랐는데 오른 거 이제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올라서 주가를 방어를 했어요. 근데 수급은 사실 다 깨졌어요.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오늘 뭐 100만 주 이렇게 사봐야 다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다 파는 게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주가를 방어를 그런 상황을 했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옵션을 뭐 보실 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지션을 보면 이번에 그 미국 제롬 파월 발언이 아마 좋게 나올 거 생각했는지 상방 베팅으로 다 해놨던 그 포지션이 있었어요. 그게 그 제롬 파월 발언으로 해서 역 포지션이 걸려가지고 쫙 빠진 거를요. 다시 이틀 만에 끌어올렸어요. 결국 윗끌림 한계에서 물량 빼기 위해서 올린 거라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디커플링은 우리나라가 뭔가 재료가 있어서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포지션에 어떤 내일 윗끌림 만기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타난 현상인 거지. 미국이 6% 빠질 때 우리나라가 1%도 안 빠진다는 건 없어요. 결국에서는 다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반등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조금씩 올라온 것들은 나갈 기회를 준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정확한 시장 대응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 분석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시장에 대한 리스크, 경각심을 항상 심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정리해 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